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생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고 온라인을 통한 관계 형성도 커지면서 사이버 범죄 피해의 심각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슈플러스의 이번 시간에는 강원경찰청 전영진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4월 2일이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의 날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매년 4월 2일은 경찰청에서 추진한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인데요. 4월 2일의 그 발음이 4.2로 그 사이버하고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자는 취지에서 지정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일선에서도 해당 날을 기념으로 해서 예방을 하고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폭력 같은 기존의 범죄들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고요. 상대적으로 사이버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하던데요. 피해 정도가 좀 어느 정도이고 발생 빈도는 어떤가요? CCTV라든가 뭐 블랙박스, 그다음에 기계 치안 같은 것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범죄 같은 경우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의 발달로 사이버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사기 이런 범죄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다른 범죄 역시도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이 사이버 공간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사이버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강원도 내에서 하루에 한 5건 정도씩 이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만 하루에 5건 정도가 발생을 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네요. 작년에 저희가 돌아봤을 때도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그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공유하고 유포했던 혐의였었죠.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사이버범죄 수사대에서 최초로 그 범죄 피해자를 적발하시고 검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당시 기억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이같이 지내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국 최초로 이제 수사를 착수했고 검거도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 대학생들이 텔레그램 상에서 아동 성착취물 영상이 공유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그룹화돼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걸 제보를 하게 돼서 저희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경찰청보다 조금 더 일찍 수사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또 집중한 결과 좀 많은 사건을 검거를 하게 됐는데요. 켈리라든가 뭐 루리 대장 태범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피의자들과 그 피의자들 어떤 추종 세력 어떤 그런 조직 같은 경우 저희가 검거를 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검거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온라인상에 어떤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불법 촬영하는 혐의들이 또 많이 있는데 문제는 연령대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큰 문제라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 뭐 피해 특징이나 범죄 유형 뭐 이런 게 좀 어떻게 될까요? 그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온라인 뭐 채팅 어플이라든가 커뮤니티 등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한 그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친해지는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이들한테 뭐 좋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수위가 낮은 사진 같은 경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얼굴 사진을 보내달라.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좀 수위가 높은 사진 달라고 해서 나중에는 그 성착취물 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좀 피의자한테 점점 길들여져 가서 벗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를 당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범인들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뭐 10대부터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있긴 있는데 주로 연령대는 10대하고 20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저희가 검거를 해보면 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개 볼 때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여자친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그걸 대리 만족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의 어떤 현실 세계에 있어서 열등감 같은 경우를 그 성착취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가해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주변에서 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성인들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하는 경우까지 다 일일이 다 부모님들이라든가 다른 가족들이 뭐 감시한다든가 아니면 할 수는 없겠지만 10대라든가 청소년들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거에 관심을 갖는지 누구와 연락을 하는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조금 좀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걸 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좀 피해자 같은 경우도 모르는 사람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뭐 그 카톡을 한다든가 채팅한다든가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보면 부모님께서 한 번씩 좀 이렇게 확인하신다든가 아니면 서로 대화를 하시면서 좀 알아보시면 뭐 말 못할 고민 같은 경우 털어놓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서 점점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다른 사람이 잘 옆에 있으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명히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그만큼 개인정보를 도용한다거나 유출해서 하는 범죄들도 좀 많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의 조치라든가 예방법도 좀 있을까요? 예.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요도에 또 좀 따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메일, 뭐 전화번호, 뭐 신용카드 번호 다 이제 개인정보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거 관련된 개인정보 네. 같은 경우,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신용카드 번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 수법을 보면은 개인정보를 이제 탈취하는 수법을 보면 그 피해자를 속여서 탈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뭐 청첩장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돌사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요즘에는 최근에 투자가 좀 네, 그 민감하지 맞죠. 않습니까? 네. 투자 목적으로 어디 사이트 쪽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거기에 뭐 회원가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그 개인정보를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를 그 사이트마다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제일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 같은 경우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 같은 경우를 잘못해서 이제 그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시다가 해킹이 되거나 그러면 그게 또 유출돼서 제2의 범죄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관리 이런 걸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피해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 않다고도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히나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게 수위가 낮게 처벌이 된다라면 계속 남는 또 다른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신고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그 과거에는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좀 처벌이 좀 약하다라고 좀 생각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 최근에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범죄가 심각하고 네. 사이버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재범을 하는 그 경향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처벌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버 그 성범죄에 관해서는 웬번방으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처벌되었던 그 처벌 형량에 비해서 아주 대폭 몇 배 더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서 상당히 지금 강하게 처벌되고 있고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제 중형이 선고되면서 사이버 그 성범죄에 어떤 가담하는 사람들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그 인터넷 뭐 투자 사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사이버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것만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영상 같은 경우를 보시다가 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사이버 성착취물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거기에 좀 중독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뭐 국내 인터넷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스마트폰 이용자도 3천여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이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꼭 당부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사이버 범죄가 상당히 뭐 기술적인 범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검거를 하고 수사를 해보면서 보면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범죄를 저지를 때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취약점, 남을 잘 믿거나 선의를 가지고 있거나 좀 이런 점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이트라든가 이걸 보실 때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온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처음 보는 뭐 사이트라든가 이렇게 보실 때 같은 경우는 혹시 이거 관련해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경찰청에서도 이제 그런 사이버 캅스라는 이제 어플이 있어서 관련해서 뭐 전화번호라든가 계좌번호가 이 범죄에 이용됐는지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 사이트로는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뭐 아이디라든가 뭐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계좌번호 같은 경우를 조회를 해서 이것이 범행에 이용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이제 조회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거래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좀 슬기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의 목표라든가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사이버 범죄 수사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사이버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수사 활동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강원도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어떻게 보면 그 관할이 없습니다. 그 사이버 범죄는 전국 또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활약을 해서 강원도 경찰청에 있지만 그 전국에서도 보면 저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변화와 정보를 가져왔지만 또 다른 폐해도 갖고 있는 온라인의 발달입니다. 가해자들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익명성에 기대서 도덕 불감증이 더 커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건전한 온라인 문화 정착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